이게 꼭 필요했을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드디어 기아 신형 스포티지가 공개됐습니다. 야, 오래 기다렸다. 아주 충격적이니까요. 실내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신형 스포티지 NQ5 디자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뭘까요? 네, 여러가지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전면부겠죠. 전면부가 꽤 충격이에요. 전 처음에 이 차를 실제로 보면서도 이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램프가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 건가. 이게 위장막 상태에서 뭐 보이긴 보이는데 램프가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뒤에 또 있고, 그리고 램프 자체가 여기 이만해?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이제 나온 모습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아래쪽이 헤드램프, 이렇게 낮은 위치에 헤드램프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동안 스포티지 램프를 보면서 이거 눈뽕이라고 막 욕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램프가 정말 낮아져서 어지간한 세단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눈뽕티지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전면 디자인은 아주 강인합니다. 크롬 부분이 아주 매트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적상으로 굉장히 강인한 느낌이 들면서 도 크롬이 지나치게 튀지 않는, 그러니까 좀 촌스럽지 않게 이렇게 크롬을 잘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보면 소재감이 어떨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릴 부분은 크롬이 아예 안 들어가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한 거, 이것도 아주 멋지죠. 그동안의 자동차 디자인하고 크게 다릅니다. 그동안 자동차 디자인은 어쩐지 약간 둥글거나 아니면 완전히 각이 졌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보닛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거기에 그릴이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꺾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각 이런 느낌이죠. 이게 멀리서 보면 이 각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인데, 약간 측면에서 보니까 DRL 덕분에 이 각이 딱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 DRL에 약간 속임수가 있어요. 이게 보닛하고 같은 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각인데 거기서 또 그릴 하나, 요 각인데 그 다음은 그 각이 아니에요. 약간 더 꺾였지. 이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그릴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 그릴에 착시 효과가 느껴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요즘 자동차 업계 전체가, 정말 자동차 디자인 업계 전체가 완전히 큰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이 보행자 안전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보닛을 뾰족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깎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전면 디자인을 뭐 어지간한 차는 다 수직입니다. 다 비슷하다는 거 아마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디자이너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든 좀 다르게, 이걸 어떻게든 날카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었을 거잖아요. DRL이 양쪽으로 이렇게 된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는데, 전면 그릴이 수직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이런 착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디자이너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측면 디자인도 아주 독특하죠. 아주 특이한 점은 차가 엄청나게 길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슬릭한 매끈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측면 유리 디자인을 보면 차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디자인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도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 길어 보이는 크롬 라인이 이 끝에서도 그 끝, A필러가 시작되는 점까지를 크롬으로 했어. 그리고 크롬 자체가 되게 두꺼워요. 보통 기존의 크롬보다 훨씬 두꺼운 크롬입니다. 그런 두꺼운 크롬을 아래쪽에다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이걸 어디까지 뻗었냐면 뒤쪽에 문짝이 가는 데까지 뻗었어. 그러니까 마치 이 윈도우 라인 자체가 엄청 길어서 하나의 라인으로 쭉 뻗은 것 같이, 이 문이 시작되는 데까지 다 유리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크롬으로 된 버전이 있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된 버전이 있는데, 블랙 하이그로시는 정말로 이게 그냥 유리처럼 보입니다. 이 뒤쪽까지 다 유리 같아. 이렇게 되니까 차가 더 길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벨트 라인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이 측면 유리창의 높이는 낮으면서 길이는 굉장히 긴 그런 측면 유리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SUV 특성상 이 D필러는 엄청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기존 스포티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라인을 정말 얇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또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번 스포티지, 와,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경쟁차들하고 비교해도 그래요. 이게 투싼이고 이게 스포티지, 이게 라브4고 이게 스포티지. 야, 괜찮네. 실제 유리는 여기 쿼터 글래스까지. 실제 유리도 작은 건 아니어서 여기 쿼터 글래스가 굉장히 큰 차입니다. 여기 만약에 3열을 넣어도 3열에 앉은 사람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3열이 가능. 스포티지가 3열까지 넣으면 소렌토 안 팔리려나?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그렇게 안 하실 걸로. 측면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샤프하면서도 빵빵하죠. 뒤쪽 팬더 빵빵한 거 보세요. 와, 일단 존재감 자체가 측면이 올라가면서 이 부위가 더 커 보이는 이 착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 엉덩이가 빵빵하구나, 실제로 빵빵한 것보다 더 빵빵하구나 라고 느껴지게끔 면적을 확장시키는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근육질이면서
거기에 늘씬하게 만들어진 게 이 차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근육질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요즘 디자인을 보면 근육질이라고 말할 수 없죠. 기하학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을 보면 저도 여기 보시면 근육밖에 없잖아요. 근육질이잖아. 여기 어디에 직선이 있어? 남자든 여자든 할 거 없이 몸은 다 곡선이야. 직선을 더 곧게 뻗을수록, 이렇게 날카롭게 뽑을수록 이게 더 미래적인 느낌이 나요. 사이버 트럭을 보면서 우리가 저건 되게 미래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건 그게 다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투싼도 보면 굉장히 직선적으로 미래적인 느낌을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육질이라고 말하는 거, 이 곡선을 품을수록 더 따스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포르쉐 같은 차 보면 뭔가 이게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지만 이게 날카롭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따스한 느낌이 들어서 이 오래된 포르쉐 911도 뭐 좀 기쁘게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차도 투싼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이 아니라 패밀리 느낌이 나게끔 측면부를 보면 반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따뜻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면부는 굉장히 날카롭고 측면부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게 바로 엎어진 유나이티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상을 한 차에서 결합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휠도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휠 디자인이 저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건 아니긴 한데 굉장히 독특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휠의 디자인이 보통 살에다가 색을 칠하고 아닌 부분을 어둡게 하고 이런 건 뭐 되게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이건 살에다가 블랙을 하고 가장자리에 살이 아닌 부분에 색을 칠했어. 이런 디자인도 가능한 건가? 아주 이런 디자인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아프게 말하면 근본 없는 디자인이고 좋게 말하면 뭔가 미래적인 참신한 디자인입니다. 타이어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한국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간만에 한국 타이어. 반갑습니다. 아이나프로 HP2가 껴져 있는데 SUV 타이어죠. SUV용 올시즌 타이어. 그러니까 사계절 타이어고 컴포트 타이어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도 조금 좋은 승차감, 부드러운 승차감 쪽으로 조금 선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밀리 느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희한하게도 유럽 자동차들 뭐 벤츠, S클래스 지금 한국 타이어 끼거든요. 지금 아우디도 다 한국 타이어 끼고 와요. 근데 한국 차들은 이상하게 유럽 차들 타이어를 껴. 서로 이게 상대방 타이어를 더 선호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기아차도 한국 타이어 다시 끼고 이런 것들 보면 앞으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타이어의 브랜드를 그렇게 선호할 게 아니라 성능을 주로 놓고 봐야 되겠죠. 후면 디자인 충격이에요. 후면 디자인 보면 약간 토요타 라브4가 떠오릅니다. 위쪽 디자인도 약간 그렇기도 하고 램프 디자인은 전에는 GL2가 떠오를 수도 있겠다 싶은 램프의 그 날카로움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덧대다 보니까 처음에 그 심플한 느낌이 점점 줄어든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크롬 부분이 요게 얼마나 진짜 크롬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선 강탈이거든요. 라브4 같은 느낌이 드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후면부는 어쨌든 지금 처음 디자인에 비해서 많이 좀 무난하게 바뀌었다. 전에 너무 심심했었던 걸 좀 이렇게 재미 요소를 많이 넣게 된 것 같습니다. 차가 떠있는 느낌을 줄이려고 아래쪽에 크롬을 이렇게 더한 것 같은데 스키드 플레이트나 이런 부분, 이 차의 자세를 좀 낮춰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 스키드 플레이트 위치가 너무 높잖아요. 이게 아마 진입각, 진출각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이 높은 위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후면부를 보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기존에 봤던 건 저희가 숏바디 모델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롱바디 모델인데 숏바디 보여드렸을 때 깜빡이가 아래쪽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아차가 그럴 줄 알았다 식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깜빡이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티지 롱, 숏 할 거 없이 다 지금 깜빡이가 위에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정말 밑에 있는 모델도 있고 위에 있는 모델도 있을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쪽으로 와서 램프 디자인이 그렇게 얇은 디자인이 아니라 약간 두툼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그쪽에 끝에 애교 아이라인처럼 톡 튀어나온 부분을 넣었는데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램프면 모르겠는데 램프도 아니고 왜 굳이 이게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뒤쪽 와이퍼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와이퍼가 없으니까 더 슬릭해 보여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위쪽으로 올려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와이퍼,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매끈해 보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와이퍼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를 잘 붙여야 되는데요. 이 와이퍼가 닦는 그 가운데다 붙이면 안 된대. 한쪽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닦는 요거를 위치를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블랙박스 아무 데나 붙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 와이퍼가 위에서 아래로 닦는 게 위로 닦는 것보다 조금
보이는 면적이 좁긴 한데 리어 윈도우가 굉장히 작은 차거든요. SUV 중에서 가장 작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작은데 뭐 이 정도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기아 엠블럼 있는 부분이 꽤 매끈한 느낌이 들고요. 처음 저희가 봤을 때 그 느낌보다는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 심심하다고 느껴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 기아 엠블럼이 있어서 그런지 EV6의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K8의 느낌도 살짝 있기도 하네요. 전체적으로 기아차가 이번 새로운 엠블럼이 나오면서 패밀리룩을 다시 써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외관을 보면요, 두 가지 외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 차량은요, 일반적인 차량이고, 여기 남색 차량이 지금 그래비티 등급에만 들어가는 전용 디자인이 적용된 차거든요. 그래비티 모델을 보면요, 더 예쁜데? 확실히 그래비티가 더 예쁘네. 크롬으로 이렇게 수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게 그래비티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블랙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면부에 아예 크롬이 없는 거, 이런 것들도 그래비티가 예쁘게 보이네요. 리어에서도 크롬이 그렇게까지 강조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거 그래비티 팔려고 만든 것 같은데? 휠도 다른데 기본 휠과 그래비티 휠 중에 어떤 게 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비티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보편적인 휠에 더 가까운 디자인인 것 같긴 합니다. 클래딩도 일반 모델은 하이그로시고요. 이 그래비티는 무광 클래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양쪽 다 좋아 보이네요. 그래비티가 조금 더 오프로드 성향의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실내를 보면요, 실내는 지금 한 가지 색깔만 공개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남색, 흰색 이렇게 투톤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예쁜데요. 여기 하이그로시를 지나치지 않게 적절한 양을 쓰고 있습니다. 하이그로시 위치도 하이그로시가 막 전면부에 크게 들어가고 막 이러면 그게 손때가 묻어서 너무 보기 싫은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빛도 덜 받고 손때가 묻어도 그렇게 티가 덜 나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그로시를 진짜 이건 중요한 건데 하이그로시를 평면으로 쓰면 지문이 더 잘 보이고 평면으로 쓰면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이그로시 자체의 이 균일도라는 게 피아노처럼 매끈하지가 않잖아요. 플라스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쭈글쭈글해 보입니다. 하이그로시는 그래서 평면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이그로시가 이 아래쪽에 굴곡이 다 있어요. 완전 평면이 없고 거의 다 굴곡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아주 똑똑하게 지문이 묻어도 티가 덜 나고 균일하지 않아도 티가 덜 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기아차가 이 하이그로시는 정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옛날 포르테부터 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제 어떤 도 같은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조금 인상적인데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인상적이에요. 여기 위에 보면 잘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 그리고 요 밑에도 잘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하는 김에 조금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밑에 어두운 부분에다 넣어주면 더 잘 보일 텐데 왜 여기다가 넣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밤에 보면 뭐 잘 보이겠죠.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자, 인테리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은 이거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야, 요건 진짜 선 넘었지. 신형 스포티지에 12.3인치,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넣고 있습니다. 이거 짜증납니다. 스포티지 디스플레이인데 이 또한 지나간다고? 소렌토보다 더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 소렌토는 뭐가 돼 그러면? 커브드 디스플레이 아시겠지만 이쪽 편부터 저쪽 편까지 다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손이 다 닿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이 시야각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반사되는 확률도 적겠죠. 더 잘 보이는 위치에 제대로 이렇게 꺾여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른 차들도 그래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큰 걸 나란히 붙여 놓으면 이쪽 디스플레이랑 저쪽 디스플레이가 다른 색깔로 보여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꺾여 있으면 이런 왜곡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전환 조작계라고 해서 여기 새롭게 적용된 것이 있는데요, 앞유리 열선 표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앞유리 열선인 차는 이 차가 처음이진 않고 두 번째거든요. 이게 꼭 필요했을까? 여기 내비게이션 그리고 공조장치 이걸 버튼 눌러서 이 버튼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환 조작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가 굉장히 심플하죠. 이 부분에 만약 전환 조작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이얼도 한 세트가 더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버튼도 한 라인이 더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많은 것보다 이렇게 축소할 수 있고 더 심플하게 보이는 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 들어선 공조장치를 오토로 많이 놓기 때문에 공조장치를 또 조작할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공조장치로 들어가서 돌리는 거, 요게 바람직한 그런 조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똑똑한 그런 인터페이스고 이게 K8에서 시작돼서 EV6 여기까지도 이어왔네요. 하나의 디스플레이, 하나의 조작 버튼을 이렇게 여러 차에 이용하는 거 사실 굉장히 좋죠. BM
BMW나 뭐 벤츠나 이런 차들도 하나의 기능을 잘 만들어서 그걸 여러 차에 두루두루 사용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걸 차마다 다 다르게 할 필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아차가 이런 것들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돈을 더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차가 이렇게 저 차하고 똑같은 걸 쓰다니 좀 기분 나빠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조금 저렴한 차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 넣어주는 거, 이거 누가 마다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안에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은 조금 다르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픽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차급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고급스러움과 약간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런 그래픽은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 좋은 기능을 쓰고 싶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은 연세가 많은 분이나 젊은 분이 아마도 원하는 게 다를 텐데, 그 그래픽 디자인은 조금 다르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픽 디자인 여전히 똑같은 디자인, 글쎄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아이콘을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테마처럼 다르게 계속 바꿔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변속기 다이얼 아래쪽에 있고요. 여기 가장 눈에 띄는 건 시동 버튼입니다. 시동 버튼이 여기 없어요. 드라이브 다이얼 바로 앞에 있죠. 이게 바람직하죠. 시동 버튼 누르고 바로 다이얼을 돌리고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시동 누르고 다이얼 누르고 시동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도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카메라를 켤 때도 여기서 바로 누를 수 있게 이 위치가 있고요. 힐 디센트 컨트롤도 있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리막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오프로드용 기능이고요. 그 아래쪽에 오토 홀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한데 다 뭉쳐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파킹 브레이크 어디 있어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보통 여기 있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가운데 파킹 브레이크가 있을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별로 안 쓰니까. 전자식으로 되기 때문에 문을 열면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시동을 꺼도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굳이 파킹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안전벨트 매고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풀려. 그러니까 파킹 브레이크 위치가 굳이 잘 보일 위치에 있을 필요 없고, 운전자가 꼭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 뒤쪽으로 지금 물러나 있습니다. 운전자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그 외에 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기어 노브랑 그 옆에 다 달려 있습니다. 뭐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옆자리에서 눌러줄 수도 있잖아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열선 시트를 정말 많이 누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르기 좋은 위치에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러나 있어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이런 것들이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튼들이 각각의 그룹화가 돼 있어서 이 버튼들을 찾기 위해서 뭐 굉장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쉽게 안 보고도 터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잘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회전형 컵홀더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아마 모닝 타보신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컵홀더가 이렇게 슉 돌면서 여기 컵을 놓을 수 있게, 다시 딸깍 하면 거기를 넓은 공간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 컵홀더인 것 같아요. 사실 모닝에서 굉장히 좋아했거든. 그리고 모닝 말고 또 여러 차들에 들어가긴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게 차급을 가리지 않고 이런 것들 널리 쓰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봤을 때 이 손잡이라든지 에어벤트의 그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이 차의 전면 그릴 모양을 실내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K8급이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그래서 이게 차가 나오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2차 먼저 나오고 K8이 나왔으면 K8이 스포티지급이라고 느꼈을 거잖아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핸들 디자인을 보면요, 핸들 디자인 굉장히 예쁘죠. 오, 예쁘다. 와, 새로 만든 디자인인가? 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EV6나 K9이나 어댑티브 크루즈가 왼쪽으로 왔거든요. 유럽 자동차들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왔는데 이제 갑자기 다시 오른쪽에 있어. 잠깐만, 이거 순서가 살짝 꼬였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 좌우만 바꿔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또 바뀌었어. 이러면 안 되지. 어쨌든 지금 K5에 들어가는 핸들에 혼 커버만 바꾸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는 참신한 느낌이 드는데 이 버튼들의 위치가 반대라서 살짝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헷갈릴 것 같아요. K8이나 뭐 EV6 타다가 요거 딱 타면 버튼 헷갈린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스피커를 잘 보면 스피커에 써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하만카돈이라고 써있네요. 왜 메르디안 안 쓰고 하만카돈 썼죠? 살짝 도어 손잡이를 보면요, 도어 손잡이의 안쪽에 이렇게 날개처럼 하나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요게 튀어나온 게 뭐에 쓰느냐? 별로 쓸 일 없습니다. 별로 쓸 일 없는데 실제로 써보면 되게 편해요. 사이드미러 조작이라든지 창문 열고 닫는다든지 할 때 손을 이렇게 놔보면 손 안쪽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딱 들어가요. 이렇게 손 얹어놓으면 딱 좋아. 그리고 차문이 열렸을 때 차문이 머니까 손이 안 닿잖아요. 요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저걸 잡고 차를
차를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톡 튀어나온 게 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톡 튀어나온 부분을 K5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했는데 이거는 지금 가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뭐 인조 가죽일 수 있겠지만 가죽 감촉의 그런 소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아차가 인체공학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금 느끼게 하네요. 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전엔 커브가 있었는데 그 커브가 있는 부분을 없애고, 그리고 30mm 정도 높이를 낮췄다고 해요. 핸들 가운데 계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낮췄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시야가 조금 더 넓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K8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의 정리가 조금 덜 된 느낌, 약간 복잡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윗부분 정리도 지금 깔끔하게 처리해서 윗부분이 굉장히 개방감 있게 이렇게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HUD가 없네. HUD가 없는 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시야가 굉장히 넓어 보이거든요. 기존 스포티지가 약간 좁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창문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넓은 시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아마 이번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덕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납 공간이 조금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이 도어 포켓 쪽에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핸드폰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수납 공간이 덮개가 하나 있어서 이 덮개를 열면 여기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넓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과 이 시트의 색깔을 지금 다르게 했는데 그랜저 르블랑이야? 그랜저 르블랑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투톤이네요. 그리고 시트가 지금 투톤인데 앞쪽도 투톤이고 시트도 투톤이거든요. 근데 시트의 투톤을 앞쪽에 있는 대시보드의 그 투톤과 맞추질 않았어요. 인스트루먼트 패널 쪽에 있는 투톤 블루인데 이 시트에 있는 투톤 회색이거든요. 요거 좀 맞춰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다 맞출 순 없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네, 국내외 커뮤니티 반응을 살짝 보면요, 지금 여러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반응 중에서 소렌토와 K5보다 스포티지가 훨씬 낫다. 뭐야 지금 누가 이런 얘기했어. 제가 봤을 땐 소렌토가 제일 좋고요. 아이 나참, 투싼하고 비교해야지. 투싼하고 비교했을 때 외관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실내는 거의 예외 없이 스포티지가 우세한 걸로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실제로 이 차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 소재감은 또 어떤가, 이런 것일 텐데 누구보다 빨리 이 차를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생산일 텐데요. 지금 투싼도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후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K8도 지금 주문해도 마이너스 옵션을 안 넣으면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다고 해요. 이 정도인데 지금 스포티지 잘 생산할 수 있을까 우려가 더 앞섭니다. 기아차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빨리 이거 팔지 못하면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하다가 현대차보다 못 팔게 돼요. 올해는 기아차가 현대차를 잡을 수 있을까? 있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아무튼 기아차 여러분들 정말 강력한 무기들을 계속 선물 받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올해 여러가지 자동차들을 두루 갖고 있으니까 한번 기아차가 현대차를 이기는 모습,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3인치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12.3인치를 두 개 달아주니까 약간 게임이 안 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중요한 건 사실 가격일 텐데요. 가격에서 아마도 투싼보다 비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2.3인치 지금 이게 풀옵션일 텐데 이 풀옵션을 모든 차에 넣어줄 수 있을까? 못 넣어주는 차도 있지 않을까? 못 넣어주는 차가 있으면 도대체 어떤 게 들어갈 건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래서 가격이 관건일 것 같고요. 생산이 또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잘 해결되면 스포티지 올해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